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한 주일간 잘 지내셨죠? 예, 하시는 공부도 잘 되시고요. 공부 잘 되죠? 예, 그래요. 자, 이거는 이제 중개사법 시간이고요. 지난주에 우리 금지행위까지 했죠, 그죠? 예, 80페이지, 80페이지에 17번 테마. 공인중개사 협회에서부터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17번 테마 이제 협회에서는 하나 정도의 문제가 나올 수가 있고요. 뭐 늘 나오는 건 아니고 나올 수 있다. 이제 그런 정도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이제 제목에 공인중개사 협회라고 되어 있는데 공인중개사들이 만드는 협회가 아니고 협회 명칭하고 조금 반대로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뭡니까 그 계공들이 협회를 설립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줄, 마지막 단락에 보면 개업 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와 부칙상의 등록 간주자도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예, 거기 주어에다가 채색을 하나만 해주시고요. 예, 개념을 좀 하나 잡고 계셔야 돼요. 협회 이름은 무슨 협회인데요? 공인중개사 협회인데 설립은 누가 한다는 거죠?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개념 자체가 조금 달리 놀죠, 그죠?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명칭은 협회의 명칭은 공인중개사 협회인데 협회 설립은 개공들이 한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그 공인중개사인 개공하고 부칙상의 등록 간주자 뭐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 그 자들을 합쳐가지고 개인인 개공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인 개공들이 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거라는 거. 그리고 81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맨 끝에 어미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협회를 설립하여야 한다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뭐라고 표현했죠? 설립할 수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거기도 채색 하나만 해주시죠. 협회는 꼭 설립하여야 하는 건 아니고요. 설립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임의 설립주의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임의 설립주의. 뭐 그런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 양가로 1번에 보면 협회 설립 절차가 있는데 협회 설립 절차는 일단 회원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서 원시정관이라는 걸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회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직업은 뭔가요? 직업. 개공인데 어떤 개공이냐면 개인인 개공이죠, 그죠? 개인인 개공. 예, 그래가지고 원시정관을 만들어서 이제 창립총회라는 것을 이제 개최를 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창립총회에서는 몇 명의 개공들이 모여야 하냐면요. 네 번째 줄 정도 오다 보면 600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 뭐 이런 말 나오죠. 예, 그러면 발기인 총회는 몇 명이 모이는 거죠? 300명. 예, 그리고 이제 창립총회는 몇 명이 모이는 거냐면 600명이 모여서 이제 정관이 있죠, 원시정관. 예, 정관을 이제 의결을 하고 그 의결서를 첨부해 가지고 장관한테 인가를 이렇게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가를 받고 나서 최종적으로 협회에 이제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이 되어지는 그런 어떤 형태 절차를 보입니다. 요거를 제가 그림을 좀 하나 그려 드릴 테니까요. 상단이나 아니면 하단 여백에다가 하나 좀 간단하게 좀 그려 놓을게요. 협회의 설립을 위한 절차. 협회 설립을 위한 절차. 간단한 절차입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발기인 총회라는 것을 해야 된다 그랬죠. 요거는 몇 명의 개공들이 모인다 그랬죠. 300명, 300인 이상의 개공인들이 300인 이상의 개공들이 모여야 하고요. 이때 이제 300인은 개인인 개공들을 말하는 겁니다. 법인이거나 아니면 공인중개사거나 이런 자들이 모여서 만들 수 없고요. 개인인 개공이 모여서 만들어요. 뭐를 만드냐면 정관을 만들어요. 정관을 작성한다. 이건 이제 처음 만드는 정관이라고 해서 원시정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발기인 총회를 한 이후에는 이제 무슨 총회를 다시 열어야 되냐면 창립총회. 그렇죠? 예. 이때 창립총회에서는 몇 명의 개공이 모여야 한다 그랬죠? 전국에서 600명, 600인 이상의 개공들이 모여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602는요, 어떤 식으로 이제 참여해 줘야 되냐면, 룰이 좀 있는데, 서울에서 모이는 인원과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에서 모이는 인원이 각 달라요. 그래서 서울에서 모이는 인원은 100인 이상, 그리고 각 20인 이상의 계공들이 참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의 100, 나머지 이제 20 이렇게 이제 좀 제한을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이제 시도가 17개가 있잖아요. 서울특별시에서 이제 세종특별자치시까지. 근데 계공들이 어디가 가장 많겠어요? 숫자가 서울이. 그러니까 서울이 제일 많으니까 서울에서 제일 많이 모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정관 앞에서 이제 발기인들이 만든 거 있죠. 그래서 정관을 의결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 이제 과목에서 이제 의결 정족수를 가끔 한 번씩 물어보는데 무조건 과반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과반수의 뜻이 뭐죠? 과반수의 뜻? 반이 넘는 거, 그죠? 과자는 넘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반이 넘는 수를 과반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우리 과목에서 의결 정족수를 물어보면 항상 과반수라고 답을 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 과목에서는 무슨 수는 나오면 안 되겠어요? 반수 이런 말 나오면 안 되겠죠, 그죠? 반수 뭐 이런 거 나오면 안 되고 무조건 과반수. 그 다음에 이제 창립총회 이후에 이제 국장으로부터 무엇을 이제 받아야 되냐면 인가. 이걸 이제 설립 인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이제 누구한테 받냐면 국장에게 받는 거죠. 국장에게. 그리고 이제 인가를 받음으로 인해서 협회는 어떤 효과를 보게 되냐면 설립이라고 하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요건 이제 인가를 받으면 뭐 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인가 받으면 설립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가장 최종적으로 이제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를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설립 등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등기 하는 것은 이제 어디에 가서 해야 되냐면 주된 사무소가 있는 소재지 쪽에다가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하나 있고요. 주된 사무소는 일단 지역에 대한 제한은 없다는 거. 이게 이제 출제가 좀 잘 되는 편인데 협회는 옛날에는 이제 그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어야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 제도를 없애버리고요. 지금은 아무데나 주된 사무소를 설치해도 된다는 거. 그러니까 지역 제한은 없다는 거. 아무튼 주된 사무소에 가서 뭐를 한다라는 거죠? 등기. 그 다음에 이제 등기를 한 이후에는 이룰성자를 쓰는 성립이 됩니다. 성립. 그래서 등기의 효과는 뭐 되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성립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출제가 여기서 어떤 식으로 고짤 되냐면 인가 받아서 성립된다 이런 식으로 물으면 틀리겠죠, 그죠? 인가를 받으면 뭐 되는 거죠? 설립. 설립과 성립은 다른 거니까. 그리고 기억을 좀 하셔야 될 건 뭐냐면 등기를 왜 하느냐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물어보면 어떤 효력을 발생시키는 어떤 이유도 있지만 등기를 우리가 성립 요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등기를 성립 요건에서 등기는 성립하기 위해서 법인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협회에서는 제일 중요해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정도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협회 이제 조직이 여러 가지 이제 조직이 있는데 그 양가로 2번에 첫 줄 보면 일단 무슨 사무소라는 조직이었죠? 주된 사무소. 이거는 회사로 말하면 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까요? 뭐 본사, 본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지부하고 지회는 회사로 말하면 뭐 지점이나 아니면 지회 같은 경우는 영업소 단위 뭐 이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그런 조직들을 둘 수 있습니다. 요번에 그 한 달도 안 됐는데요. 협회장이 협회장은 이제 직선제 투표로 이렇게 뽑혀요. 협회장. 그래서 협회장은 연봉이 한 2억 정도 돼요. 협회장 연봉이. 협회장은 뭐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개업공인중개사 중에서 이제 출마하시면 직선제로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연봉이 한 2억 정도 되고요. 이제 협회장이 쓸 수 있는 돈이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쓰는 건 아니고 뭐 이제 그 판공비 뭐 이런 것들이 한 1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걸 누가 되는 거냐면 개업공인중개사 중에서 되는 거예요. 개업공인중개사 중에서. 그러면 이번에 협회장은 어떻게 되냐면 협회의 조직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뭐뭐뭐 있다 그랬죠.
지금 금방 보셨잖아요. 협회의 조직 세 가지. 예?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셔가지고 막바로 협회장에 출마하면 누가 찍어주겠어요? 여러분을 누가 안다고, 그렇죠? 예, 그러면 일단 어떤 조직의 장이 이제 일단 되셔야 되겠어. 예? 지회장, 그죠? 예, 지회장을 좀 잘하면 그 지회에서 여러분들 이제 뭐 좀 뭐 신망을 얻고 이러면 그 지회에서 많이 찍어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지회의 장을 잘하면 그 다음에 이제 뭐 출마하면 되겠어요? 지부장. 그럼 지부장을 잘하면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되겠어요? 협회장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이번에 협회장이 이제 경기도 지부장이 됐어요. 경기도 지부장. 그래서 협회장은 서울특별시 아니면 경기도 지부장이 둘 중에 하나가 유력하죠. 그리고 전체 득표율 자체로는 뭐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7,800표인가 득표해가지고 당선됐더라고요. 7,800. 그러니까 전국에 그 9만 명의 계공이 있다고 치면 7,800명이 이 사람이 협회장이 됐으면 좋겠어요라고 만들면 찍으면 그럼 이제 협회장이 되는 임기 3년짜리.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는데 꿈을 나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는 게 꿈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왜냐하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는 게 꿈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우리가 꿈을 달성하면 바로 죽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꿈이 그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꿈이 그보다 더 위에 거. 그러면 이제 나중에 여러분 이제 자격을 취득하셔가지고 지회장이나 지부장 뭐 그다음에 뭐까지 할 수 있어요? 협회장. 그리고 협회장도 여러분이 꿈이 되시면 안 돼. 협회장 잘하면 협회장 다음에 잘하면 뭐가 또 될 수도 있겠어요. 응? 이제 정치 뭐예요? 막바로 대권에 도전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막바로 이제 국회의원 이런 거 이제 우리 국회에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지금 협회장들이 계속 구속이 되고 있어서 국회를 못 나가고 있는 거지. 이제 여러분만 잘만 하면 찍어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직능 대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구속되냐면 이제 뭐 돈 횡령하고 그래서 이제 구속이 되는 거죠. 이번 협회장은 잘 하실 거예요. 그렇죠, 다 협회에서 이제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이렇게 뭐 하는 거 이렇게 내는 돈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보통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려면 막바로 되는 게 아니라 돈을 좀 내야 돼요. 이제 협회비 해가지고 뭐 평생회비 뭐 해가지고 이렇게 좀 내는 돈이 있어요. 그게 50만 원인가 뭐 그래요. 평생 이렇게 가입하려면 50만 원이면 9만 명한테 50만 원 받으면 얼마예요? 엄청난 거잖아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뭐죠? 공제료. 공제료는 9만 명한테 한 달에 아니 1년에 2만 원 정도 받아요. 계산기 있으시 한번 좀 해보실래요? 9만 명한테 22만 원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얼마인가? 엄청난 규모의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협회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협회가 여러 가지 수익 사업을 하는데 이제 여러분 이제 그 개공이 되려면 무슨 교육을 받아야 되죠? 실무교육도 다 돈 내고 받아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직무교육 또는 뭐 그 연수교육 이런 거 다 협회에서 거의 독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발생하는 그런 수익 사업이 엄청난 거죠. 협회 1년에 아마 그 수익이 못돼도 한 500억 이상은 될 걸요. 웬만한 그 회사보다 훨씬 크죠. 그것도 다 500억을 만약에 수입으로 드린다면 주는 돈 뭐 거의 없죠. 뭐 사고만 안 터지면 안 나가니까. 엄청난 큰 조직이에요, 이 협회가. 자, 양가로 3번 내려가시면 협회의 업무가 있는데 협회의 업무는 일단 여러 가지 업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협회의 업무 7가지를 1번에서부터 7번까지를 오른쪽으로 한번 묶어볼게요. 오른쪽으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좀 적어볼게요. 협회는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드는 그런 단체잖아요. 그러니까 협회 자체가 무슨 업을 하면 안 돼요? 중개업을 해서는 안 돼요. 이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돼요. 협회가 무슨 업 하면 안 된다고요? 중개업 하면 안 돼요. 협회는 중개업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중개업 말고 협회는 어떤 거 하냐? 중개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일들, 업무들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협회가 하는 것 중에서 3번의 교육 같은 거 있잖아요. 교육 업무. 그다음에 이제 그 5번에 보면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라고 하는 거 있죠. 거기다는 가로만 열어봐 주시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거래 정보 사업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지난주에 배우셨어요, 그죠? 거래 정보 사업. 자, 협회는 뭘 할 수 있다고?
거래정보사업. 그러니까 거래정보사업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6번에는 이제 협회가 또 뭘 할 수 있냐면 공제사업. 공제사업에다가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요. 공제는 협회만 지금 독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정리하실 거는 협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일일이 다 암기하실 필요 없고 협회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하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어떤 일을 하면 안 돼요? 중개업하면 안 돼요.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드는 단체에서 중개업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중개업을 하는 법인은 우리 상법상의 회사여야 하거든요. 근데 협회는 상법상 회사가 아니에요. 그 민법상 사단법인에 들어가기 때문에 협회는 중개업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개념 잡으시면 돼요. 나중에 여러분 꼭 협회에 나가셔서 한번 좋은 일, 협회 발전을 위해서 한번 내가 한번 희생 한번 해보겠다 이런 생각 갖고 계신 분들은 협회에 나갈 필요도 있고요. 자, 82페이지 가시면 18번 테마에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제재 규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18번 테마에다가 별표를 3개 해 주시고요. 이 18번 테마가 최소한 3문제에서 많이 나오면 5개까지 나옵니다. 근데 양이 거의 없어요. 한 뭐 5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페이지로 5페이지. 그러니까 뭐 장수로 하면 뭐 3장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한 3개, 최소한 3개, 많이 나오면 5개까지 출제가 되는 굉장히 많은 문제가 나오죠. 근데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이유는 그냥 간단한 유형의 문제들. 그러니까 간단한 유형의 문제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암기하면 뭐 하고요? 맞추고 암기 못하면 틀리는 유형의 문제들이 이제 출제되기 때문에 굉장히 뭐랄까요 좀 초기에는 이 부분이 되게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내년 한 3월에서 5월 정도까지는 이 파트가 되게 짜증나는 파트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지나면 공부가 좀 되시면 이 파트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다 맞추고 하니까 되게 제일 좋아하시게 되는 그런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일단 제재가 뭐가 있냐면 양가로 1번에 행정처분 있죠. 그 제목에다가 채색 하나만 해볼게요.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겨보세요. 84페이지. 양가로 이번에 중간 뭐 있어요? 행정, 질서벌. 거기도 채색해 주시고요. 85페이지 넘어오시면 양가로 3번에 뭐 있죠? 행정, 형벌. 이렇게 있는데 그거 세 가지를 합쳐가지고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재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시요. 세 가지가 뭐뭐뭐 있다고요? 한번 좀 읽어봐 주실래요? 순서대로. 그 용어들을 좀 자주 불러서 여러분 걸로 이렇게 소화하셔야 되고요. 칠판 잠깐 볼게요. 제재 규정을 좀 먼저 큰 틀에서 흐름을 한번 좀 잡아보고 그리고 나서 세부적인 거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제재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제일 처음에 행정, 형벌을 좀 먼저 적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 질서벌이고요. 그 다음에 뭐 있죠? 행정, 처분.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합쳐가지고 제재라고 얘기합니다. 불이익을 주는 거, 이거를 제재라고 얘기하죠. 자, 형벌에는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미 좀 여러 번 많이 이제 소개돼서 아실 텐데 형벌이라고 하면 징역형이나 또는 벌금형을 내는 거, 이거를 형벌이라고 얘기합니다. 종류는요, 우리 징역형과 벌금형의 종류는 이미 다 뭐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3년 2천짜리가 하나 있고 또 몇 년짜리가 있냐면 1년 1천짜리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자, 그러면 3년 2천, 1년 1천은 우리 딱 보면 두 개 섞어가지고 다음 중 3년 2천 아닌 거 뭐냐, 다음 중 1년 1천 아닌 거 뭐냐, 이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는 정확하게 암기하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뭐를 암기하실 거냐면 3년 2천을 암기를 하실 거예요. 그죠? 누가 암기하실 거예요? 제가 할 거예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응? 여러분이 하셔야죠. 암기는 제가 대신 시험 봐드리는 게 아니니까 저는 이제 뭐를 도와드리냐면 어떤 거를 가장 최소화시켜서 암기할 거냐. 3년 2천. 출제는 뭐 100%. 그 다음에 행정 질서벌은 뭐가 있냐면 과태료가 있거든요. 과태료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과태료를 내는데 종류가, 과태료의 종류는 두 개밖에 없어요. 여기도요. 그래서 이것도 500만 원 이하짜리, 500만 원 이하. 그 다음에
100만 원 이하 이렇게 2개짜리 과태료밖에 없다. 예. 그러면 다시 과태료가 얼마 있다고요? 500만 원 이하, 100만 원 이하. 예. 여기서도 출제가 꼭 하나가 되는데 여기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암기하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정처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행정처분은 종류가 뭔가를 이렇게 취소하거나 또는 뭔가를 정지하는 거, 이거를 행정처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취소에는 이제 이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지정 취소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정지에는 자격 정지, 업무 정지 이렇게 2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도합 행정처분에는 종류가 몇 개가 있냐면 5개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요거를 제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에서 5문항 정도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되게 중요한 그림이죠, 이게. 그래서 머릿속에 일단 들어와 있으셔야 되고요. 이 삼각형은 왜 제가 그려드렸냐면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어떤 얘기를 해보려고 하냐면 행정형벌하고 행정질서벌은 공통점을 하나 갖고 있어요. 자,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나 찾아볼까요? 형벌하고 질서벌의 공통점. 형벌하고 질서벌의 공통점. 그러면 얘하고는 차이점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벌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죠. 그래서 얘 벌, 얘 벌. 둘 다 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위반 사안에 대해서 벌을 2번 과하는 거는 위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하지 않는다? 병과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병과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병과하지 않는다가 그러니까 한 가지 위반을 했는데 너 징역도 가고 너 과태료도 돼 이렇게 못 한다는 거죠.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너 징역 혹은 벌금형을 선택했으면 뭐는 부과하면 안 되겠어요? 과태료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반대로 과태료를 선택했으면 뭐를 하면 안 되겠어요? 형벌을 선택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건 왜 안 되는 거냐면 위헌의 소지가 있죠. 이중 처벌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서로 뭐 하지 않는다? 병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하고 이제 싸워가지고요. 집에 와서 이제 엄마한테 혼났어요. 엄마한테 혼났는데 엄마의 벌이 뭐냐면 아빠 올 때까지 현관 앞에서 손 들고 서 있기. 이게 이제 엄마의 벌이에요. 그러면 그 아이는 말 그대로 벌을 이제 수행해야 되잖아요. 엄마가 그 벌을 내렸으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손 들고 서 있어야 돼요? 아빠 올 때까지, 아빠 퇴근할 때까지 이제 이렇게 손 들고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손 들고 서 있었어요. 근데 아이는 심적으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빨리 우리 아빠 와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손을 내릴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근데 갑자기 이제 아빠가 딱 와가지고 너 왜 그래 이렇게 물어봤더니 좀 벌 쓰고 있다. 그러니까 너 왜 벌 쓰고 있어? 이러면서 이제 뭐 친구랑 싸웠다 그러면 다음부터 싸우지 마 하고 아빠가 뭐를 해줘야 되죠? 손 내려라. 이렇게 하고 이제 용서한다 뭐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반응하는 아빠가 일반적인 아빠잖아요. 근데 두들겨 팬 거예요, 애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아이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뭐가 억울해요? 자기가 잘못한 건 분명히 있는데 친구랑 싸우면 안 되는데 싸웠다며. 근데 뭐가 억울하지? 아이가? 아이는 엄마하고 아빠를 같은 개념으로 인식하는 거죠. 엄마하고 아빠를 다른 개념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고 같은 개념으로 인식해. 엄마하고 아빠는 하나의 자기 이제 부모니까. 그런데 이미 자기는 엄마한테 뭐를 섰어요. 벌을 섰는데 아빠가 또 두드러 패면 나는 억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려면 아빠한테 맞으라고 할 거면 엄마가 이렇게 벌을 내려야 돼. 엄마는 모르겠고 아빠 오면 너 때려주려고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그러면 아이가 덜 억울하단 말이죠. 맞으면서도. 왜요? 그게 벌이니까. 그죠? 근데 대부분의 우리나라 부모들은 어떻게 해요? 두드러 패고 막 그러죠. 그러면 억울한 거죠. 말 그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뭐하고 뭐는 서로 뭐 하면 안 된다? 병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세요. 자, 그런데 얘가 학교에서 친구하고 싸우다 그랬잖아요. 그럼 학교에서 누구한테 혼날 수 있어요? 선생님한테 혼날 수 있죠. 그럼 집에 와서 엄마한테 혼날 수 있나요? 선생님한테 혼나는 거하고 집에 와서 엄마한테 혼나는 거하고 어때? 그거는 억울하지 않죠? 왜 억울하지 않냐면요. 과벌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봐요. 형벌하고 행정처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건 집에서 뭐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건 학교에서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요거 두 개는 서로 뭐 할 수 있다? 병과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러면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겠네.
징역 받으면서 취소 먹거나, 그죠? 예, 또는 벌금 받으면서 뭐 되거나 정지 먹거나 이럴 수 있다는 거 얼마든지. 이거는 과벌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억울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병과 가능하다. 자, 행정처분하고 행정질서벌도 벌칙이 아니기 때문에, 예, 벌칙이 아니기 때문에 유형이 다른 거기 때문에 목적이 다른 죄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병과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다 되는데, 다 병과가 되는데 뭐하고 뭐만 병과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 그죠? 형벌하고 질서벌만 뭐 할 수 없다? 병과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네, 그런 정도 이해하시고요. 이제 양가로 1번 밑에 키포인트 박스 있어요, 그렇죠? 네, 그 박스를 한번 내려가 볼 건데, 일단 그 표가 아주 중요하고요. 아주 중요하고 그 표를, 예, 여러분 걸로 다 암기하고 계셔야 세부적인 거를 암기하셨을 때 그게 여러분 걸로 장기 기억 속으로 남게 됩니다. 네, 그게 이제 무슨 얘기가 되냐면,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워드 작업을 했어요. 근데 내가 워드 작업을 했는데 파일이 한 500개 정도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파일이 500개나 돼요. 네, 그럼 이 500개를 그냥 바탕화면에다가 다 이렇게 저장해 놓으면 어떤 문제가 있죠? 내가 워드 작업을 했는데 500개 정도의 파일을 만들었어. 근데 그걸 바탕화면에다가 다 이렇게 해놓은 거야.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겨요? 나중에 찾기가 되게 힘들겠죠? 예, 그러면 이거를 500개 정도를 어떻게 하면 되게 좋을까요? 뭐 한 5개 정도의 공통점을 찾아가지고 뭐를 하나 만들어요? 폴더를 만들어 가지고요. 예, 정리를 해놓으면 굉장히 뭐 하겠어요? 찾기가 되게 좋고 뭐 나중에 관리하기도 되게 좋고 그러겠죠. 예. 그럼 여기 폴더 안에 들어가면 막바로 파일이 있는 것보다는 여기 안에서도 다시 한번 이렇게 나눠볼 수도 있겠죠. 여기서 뭐 가령 뭐 연도로 나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형태로 이렇게 자꾸 폴더 만들고 거기에 다시 작은 폴더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관리하면 금방 찾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공부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공부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민법을 공부하다가 갑자기 이제 무슨 공부를 해야 돼요? 민법 공부하다가 시간이 한 2시간이 남았으면 갑자기 무슨 과목 공부를 해야 되죠? 예, 이 중개사법을 공부하셔야죠. 그죠? 예, 학개론 나왔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죠? 예. 아주 잘 답변하셨어요. 예, 민법을 공부하다가 갑자기 이제 중개사법을 공부해. 그러면 뇌에다가 여러분이 명령을 내리셔야 돼. 뭐라고 명령을 내리셔야 되겠어요? 지금부터는 뭐 한다? 중개사법 공부한다 이렇게 명령을 내려. 그래야 내가 인식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책을 보다가도 민법 책을 이렇게 쭉 보다가 이제 오늘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더 이상 안 들어간다 머릿속에. 그럼 덮어요. 그럼 이제 민법은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럼 이제 다 한 1, 20분 쉬시다가 다시 또 책을 봐야 된다.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중개사법 책을 꺼냈어. 그러면 중개사법 책 꺼냈으면 내가 명령을 해야 돼. 뭐 지금부터는 무슨 공부한다고? 중개사법 공부한다. 이렇게 명령을 내려주는. 그럼 내가 인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뇌가 이제 인식을 할 때 이런 거를 만들어주면 되게 기억에 오래 담을 수 있다는 거죠. 폴더 같은 거를.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중개사법을 공부할 때 오늘은 결격사유를 공부한다. 그러면 뇌에다가 그냥 결격사유라고 하는 작은 폴더를 하나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 그 결격사유가 어디에서 파생된 거고 왜 중요하고 이런 거 그걸 만들어서 세부적인 거 이렇게 공부를 하면 그렇게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해서 몇 번만 해주면 장기 기억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 행정처분에서 가장 상위의 폴더는 이게 돼야 되겠지. 제재가. 제재하면 이게 일단 머릿속에 들어와 있으셔야 돼요. 이게 가장 상위의 폴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폴더 안에 또 다른 조그만한 폴더가 있으면 더 좋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박스는 뭐에 관한 폴더가 되냐면 행정 처분에 관한 작은 폴더가 되는 거지. 그죠?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완벽하게 암기하고 계셔야 돼. 그래야 여기에서 나오는 세부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셨을 때 나중에 이제 여러분 시험에 임박하면 암기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게 장기 기억 속으로 가게 된다는 거지.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계속 책만 읽다 보면 이게 이제 막 지식이 막 아무데나 다 이렇게 산발적으로 돼 있어서 정작 문제를 볼 때 그걸 응용을 못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한 3월 달부터 5월부터 이제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시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 똑같이 11월 달에 시작을 했는데 똑같은 공부 하잖아요. 똑같은 선생한테 똑같은 책으로 수업 들으셔도 나중에 여러분 이제 3월이나 5월 정도 되면
팍 치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치고 나간다는 게 뭐냐면 모의고사 잘 본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 확률이 되게 많으면 이런 식으로요. 뭔가 이렇게 우리 군대 용어로 말하면 이게 왁구가 잡히는 거죠. 왁구라는 말 들어봤어요? 그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군대 갔다 오셨구나. 아, 군대 안 갔다 오셨어요? 왁구라는 말이 있어요. 왁구가 일단 잡혀야 돼. 왁구가 딱. 그래야 이제 세부적인 거를 이렇게 넣었을 때 그게 장기 기억 속으로 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왁구 잡는 게 찾기 쉽지 않으니까 자꾸 노력을 하셔야 돼요. 아, 여기에다가는 이런 폴더를 잡아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려면 이런 것들은 자주 여러분들이 연상을 하셔가지고 이 중개사법에는 제재가 되게 중요하대. 3개에서 5개가 나오는데 이러한 큰 폴더가 있는데 여기 안에 이런 작은 폴더를 넣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자꾸 뇌에다가 명령을 넣어줘야 돼. 그러면 이게 어느 결행가는 이게 다 생기예요. 저는 그러면 이런 폴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저한테는 이 폴더가 이미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라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거를 갑자기 질문하더라도 막힘없이 답변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게 뭐냐면요. 제가 이제 강의 14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시험 끝나면 한 달 정도 강의를 안 하고 쉬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정도, 한 달도 안 해요. 정확하게 한 3주 쉬거든요. 근데 3주 쉬는데 3주 강의할 때 딱 보면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뭐가 생각이 안 날 때가 있냐면 숫자 같은 거. 가령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이게 20이었나 30이었나 이게 헷갈린다고. 제가 강의를 14년 동안 똑같은 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20이었나 30이었나 헷갈린다고요. 그럼 제가 이거를 그동안 필기라든가 아니면 강의하는 과정에서 10,000번 이상은 했을 거라는데 10,000번 정도는 그래도 헷갈린다니까 이게. 근데 제가 이렇게 뭐 책을 안 보고도 이걸 그려드리고 설명드릴 수 있는 이유는 큰 폴더는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게 장기 기억세에 저한테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저런 숫자 같은 거는 사실은 아주 미세한 거예요. 세부적인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때그때 그냥 확인만 해주면 되는 거고 큰 폴더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 이 협회 설립과 관련한 절차에서 폴더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요 4개만. 요거만 딱 던져주면, 요 주제만 던져주면 밑에 내용은 그대로 나오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 폴더가 없으면 이게 어디에서 나와야 되는 건지 이 숫자는 당연히 기억나지 않죠. 그죠? 그러면 헷갈릴 수밖에 없다고. 그런 의미에서 폴더가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머릿속에 작은 방을 만들어라는 건. 컴퓨터가 영리하겠어요? 아니면 사람 머리가 영리하겠어요? 사람 머리가 몇 배 영리하죠. 왜요? 사람이 컴퓨터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사람이 영리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가 훨씬 컴퓨터보다 영리합니다. 자, 그럼 키포인트 한번 볼게요. 행정처분에는 두 번째 좌측에서부터 두 번째 칸을 볼게요. 5개가 있다고 그랬는데 위에서 아래로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지정 취소 이렇게 이제 5가지를 행정처분이라고 얘기하고 크게 분류하면 뭐 아니면 뭐 이렇게 분류할 수 있죠. 취소 아니면 정지 이렇게 이제 분류할 수 있고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게 더 센 거예요? 행정 제재의 수위로 보면 취소는 아예 박탈하는 거니까 센 거고 정지는 좀 그거보다는 약한 거겠죠. 기회를 다시 주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왼쪽에 처분 관청이 있는데 등록 취소하고 업무 정지는 누가 할 수밖에 없냐면 등록 관청에서 해줘야지. 왜냐하면 등록을 해준 관청이 등록을 취소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등록을 취소한다는 건 그 기록을 등록한다는 건 기록하는 건데 그 기록을 뭐 하는 거예요? 삭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장을 가지고 있는 관청만이 해당하는 취소나 정지를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정지는 대장에다가 기록을 하는 거예요.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정지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정지의 효과가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처분의 성격을 좀 보니까 기속하고 재량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 기속 재량은 맨 하단 여백에다가 요거 한번 좀 적어 볼게요. 기속이라는 말과 재량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기속은 한자로 그대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기속이라는 것은 사람의 목을 밧줄로 이렇게 올가맨다는 뜻이에요. 이걸 기속이라고 합니다. 그럼 사람의 목을 동아줄 같은 걸로 이렇게 올가매면 어떻게 돼? 계속 이렇게 조이면 어떻게 되죠? 죽죠. 그러면 안 죽을 수 있어? 아니면 무조건 죽어? 계속 힘을 가해서 목을 조르는 거예요. 줄로. 그러면 안 죽을 수 있어요? 아니면 무조건 죽어요? 죽어야지 무조건.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경우가 없느냐면 예외가 없는 거지. 그럼 봐요. 얘는 어미를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하여야 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하여야 한다. 예,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반대적인 경우는 없다 이 말이에요. 예외 없다. 근데 재량은 안 그럴 수도 있는 거. 말 그대로 관청에서 재량을 부릴 수 있는 거. 그러면 얘는 어미를 뭐라고 줘야 되겠어요? 할 수 있다. 예, 종결 어미를 할 수 있다로 빼는 것이 재량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개념은 잡으셨죠? 네, 그럼 표 안으로 다시 들어가 볼게요. 등록 취소에는 무슨 취소와 무슨 취소가 있답니까? 기속적 취소와 재량적 취소가 있대.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해야 하는 취소와 할 수 있는 취소가 있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오른쪽 이제 83페이지 잠깐 넘어갔다 올게요. 1번에 보면 동그라미 맨 위에 절대적, 다른 말로 기속적, 뭐 또 필요적 등록 취소 이런 말이 있죠. 그죠? 예, 거기 일단 제목에다가만 채색 하나만 해볼게요. 절대적, 기속적, 필요적. 그 말은 무조건 뭐 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무조건 취소해야 한다, 하여야 한다, 안 하면 안 된다, 안 하면 직무유기다 뭐 이런 얘기죠. 예. 그러면 중간에 동그라미 2번을 볼게요. 무슨 취소가 있어요? 상대적, 재량적, 임의적 뭐 이런 말이 있죠. 거기도 채색해 주시고 그거는 어떤 의미예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한번 봐줄 수도 있고 뭐 그런 개념이겠죠. 이번 우리 26회 시험에도 나왔고 그전 시험에도 나왔고 10년 전에도 나왔고 20년 전에도 나왔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뭐가? 절대적 취소와 상대적 취소 섞어가지고요. 다음 중 절대적 취소 아닌 거 뭐냐? 다음 중 상대적 취소 아닌 거 뭐냐? 이런 식의 문제는 반드시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도 하나는 암기하시면 돼요. 하나. 예, 그러면 어떤 거를 암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절대적 취소를 암기하실 거예요. 이것도 쉽게 암기할 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저절로 암기 되십니다. 예, 이제 제가 암기 시켜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아무튼 여러분은 머릿속에 절대적 등록 취소라는 게 있는데 얘가 되게 중요한 거구나. 예, 그래서 그것까지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고 상대적으로 이제 등록을 취소하는 거는 굳이 암기 안 해도 우리 시험 보는 큰 지장은 없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개념까지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다시 왼쪽 표로 들어오셔가지고요. 업무정지. 업무정지는 성격이 뭐 말이냐면 재량. 재량만 있다는 건 뭔 뜻이에요?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아니고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고 개공한테만 업무 정지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거기 개업 공인중개사에다가 채색 하나만 좀 해주시고요. 개공한테 뭐를 할 수 있다고요? 업무정지. 개공한테 분사무소 단위로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격 취소는 시도지사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왜 자격 취소는 시도지사가 해야 돼요? 예, 자격증 교부를 시도지사가 하고 자격증 교부 대장을 시도지사가 갖고 있으니까 시도지사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시도지사가 몇 명이나 있냐면 17명이나. 예, 그러면 시도지사는 앞에다가 특정을 하나 붙여주는 게 맞아요. 그래서 뭐라고 붙여줘야 되냐면 밑에 이제 제목 가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격증을 교부한. 자, 그럼 질문 하나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서울특별시에서 자격을 취득했거든요. 근데 업무는 부산에 가서 하는 거야. 근데 자격을 취소당할 만한 일을 부산에서 저지른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어느 시도지사가 자격을 취소해야 돼? 서울특별시장 아니면 부산광역시장? 서울특별시장. 왜 서울특별시장이 취소해야죠? 교부를 서울특별시에서 했으니까. 그래서 위법한 행위 시점에 시도지사가 아니고요.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을 취소한다. 그 다음에 자격 취소는 기속이라고 하는 표현 썼죠. 그죠? 거기다는 채색하신 다음에 별표. 아주 쉬우면 잘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자격 취소는 무조건 언제나 항상 종결 어미를 뭐라고 붙여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여야 한다라고 붙여야 돼. 하여야 한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붙이면 어떻게 되느냐? 자격증을 양도대여한 경우,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는 해당하는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OX, X. 뭐가 틀렸어요? 할 수 있다가 틀렸다고. 예, 그럼 뭐라고 해야 돼? 하여야 한다. 무조건 자격은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면 반드시 종결 어미를 하여야 한다라고 붙이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자격 정지는 누구만 받는 행정처분이냐면 소공만이에요. 거기 소공에다 여러분 채색해 주시고 별표. 그것도 아주 중요해요.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업무 정지는 누구만 받는 행정처분? 개공. 자격 정지는 소공. 예, 그래서 그 개념을 확실하게 잡고 계시라고요. 업무 정지하고 자격 정지하고는 다르다는 거. 예,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국장이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해준다. 우리 지난주에 배워봤죠, 그죠? 그 국장이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지정을 해줬는데 얘가 뭐 이것저것 말 안 듣고 그러면 지정을 뭐 할 수 있답니까? 취소할 수 있대. 근데 거기는 재량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도 채색하시고 별표. 그것도 아주 잘 나옵니다. 그러면 왜 그게 잘 나오냐면 자격 취소는 뭐밖에 없고 지정 취소는 뭐밖에 없어요. 그 성격이 자격 취소는 기속만 있고 지정 취소는 재량만 있죠. 그래서 그거를 바꿔가지고 출제 굉장히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한 문제는 반드시 걸리는 내용이니까 완벽하게 여러분 걸로 그 표 안에 있는 거는 다 내 걸로 숙지하고 계시고 오른쪽 넘어오셔가지고 이제 83페이지 보면 절대적 취소, 상대적 취소는 일단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고요. 나중에 요 사유에 대해서는 좀 보시기로 하고 이런 게 있다라는 개념은 알고 계셔야 돼. 이런 게 있다라는 개념 정도면 알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84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자격 취소하고 자격 정지 사유가 있는데 요것도 둘 중에 하나 암기하셔야 돼. 둘 중에 뭘 암기하시는 게 좋겠어요? 자격 취소. 거기다가 우리 별표 하나 해주시고요. 왜 그걸 암기하셔야 되냐면 자격 취소는 4개밖에 안 되죠. 사유가. 근데 자격 정지는 7개나 되니까 우리가 효율적으로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자격 취소는 4가지가 있다. 이렇게 개념 정도만 아시고 사유는 특별히 지금 당장 안 보셔도 됩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암기할 수 있도록 해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저절로 암기됩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다 암기할 수 있도록 해드릴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러면 우리가 행정처분 중에서는 2가지 암기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무슨 취소하고 무슨 취소를 암기하라고 지금 말씀드렸지? 절대적 등록 취소하고 자격 취소. 그거는 일단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거기서 2문제 걸리니까 하나하나씩. 자,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2번 파트에 가보면 행정질서벌이 있는데 행정질서벌은 아까 종류가 얼마짜리하고 얼마짜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500짜리하고 100짜리, 500짜리, 100짜리 있는데 일단 사유에 대해서는 여기는 이제 실어놓지는 않았는데 종류가 뭐가 있는지만 뼈대만 그냥 잡고 계세요. 그래서 행정질서벌에는 2가지가 있구나. 500짜리하고 100짜리가 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얼마짜리가 더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번 26회 시험에서도 100짜리 과태료가 단독 문제로 하나 나왔었고요. 자, 85페이지로 넘어오면 양가로 3번에 행정형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행정형벌은 아까 종류가 2가지가 있다 그랬죠? 몇 년 몇천과 몇 년 몇천이 있다 그랬어요. 3년 2천과 1년 1천 이렇게 이제 있다 그랬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3년 2천 이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여기서는 우리 용어 하나만 좀 우리가 알고 한번 가볼게요. 거기 오른쪽 보조단에 보니까 경합범 뭐 이런 말 나와 있죠, 그죠? 경합범. 그래서 129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이게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서 알고 계셔야 돼. 경합범. 자, 일단 경합법이 뭔가에 대한 설명을 좀 잠깐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경합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라는 게 개념만 먼저 일단 잡고 가볼게요. 이게 뭐 같아요? 자동차 같죠? 사람이 안에 타고 있는데요. 사람이 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폭발물을 이제 폭탄을 여기다 이제 뭐 투척했거나 아니면 뭐 설치해가지고 다이너마이트 같은 걸 가지고 이게 이제 막 폭발이 된 거예요. 이렇게 쫙 폭발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했겠어요? 죽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무슨 죄가 되겠어요? 이 사람 폭탄 같은 거 집어던져가지고 이제 사람이 죽은 거야.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무슨 죄? 살인죄죠. 그런데 살인죄인데 잘 생각해 보면 무슨 죄도 저지른 거죠? 재물파손죄. 무슨 재물을 파손했지? 자동차. 이 사람 자동차를 얘가 파손했잖아. 그러면 지금 무슨 죄하고 무슨 죄가 경합이 생기죠? 살인죄하고 재물파손죄가 경합이 생긴다는 거. 이런 걸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경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걸 경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런 경합과 이런 경합을 한번 좀 생각해 보죠. 폭탄을 집어 던졌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화장실에 간 거야. 화장실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 살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오는 사람한테 다시 폭탄을 집어 던져가지고 이제 죽인 거야. 다시요. 폭탄을 집어 던졌는데 사람이 안에 안 들어있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 뭐 먼저 부시고
자동차 먼저 부시고 그리고 사람이 일단 화장실에서 걸어 나오는 걸 다시 이제 이렇게 뭐 폭탄에 집어넣어서 죽였다. 예, 그러면 두 가지 죄를 저지른 거 맞죠? 그럼 무슨 죄하고 무슨 죄? 재물파손죄하고 살인죄하고. 자, 그러면 이것도 경합이네요. 맞아요? 아니긴 아니 맞다니까. 예. 자, 그러면 처음에 말씀드린 경합도 경합이고 이렇게 말씀드린 것도 경합이에요. 이렇게. 예. 왜 경합이냐면 이거는 하나의 행위가 두 개의 죄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거는요. 두 개의 행위가 두 개의 죄에 해당이 되잖아요. 이걸 이제 수개의 죄라고 그래요. 예. 그럼 다시요. 이것도 경합, 이것도 경합입니다. 둘 다 경합이라고. 예. 그럼 이제 왜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되냐면 한 장을 더 넘겨볼게요. 131페이지. 상단에 박스가 있죠. 예. 상단에 표가 있는데 실체적 경합과 상상적 경합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다 시험 범위에 들어가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체적 경합 한번 봅시다. 직접 거래와 매매업의 경합이 생기거든요. 예. 우리 직접 거래가 뭐고 매매업이 뭐였죠? 직접 거래는 의뢰인하고 개공이 거래하는 거. 그 다음에 매매업은요?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그럼 이거를 직접 거래를 하면서 의뢰인들하고 사고팔고 하는 행위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행위가 하나예요? 아니면 행위가 여러 개예요? 잘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네. 어떤 얘기냐면 의뢰인이 물건을 하나 가져왔는데 개공한테 이 물건이 좋아서 개공이 그냥 이게 매도해 달라고 하는 물건인데 개공이 뭐 한 거예요? 매수해 버린 거야. 그럼 이게 무슨 거래? 직접 거래. 얘 몇 년 몇 천? 직접 거래하면 3년 2천. 우리 직접 거래 지난주 배워봤죠? 예. 근데 이 행위를 계속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의뢰인한테는 내가 산 물건 있죠? 이거를 또 뭐 해주는 거야? 얘가 파는 거야. 그 얘는 뭐 하게 되고요? 매수하고. 이런 걸 계속적으로 수년 동안 해오고 있는 거야. 이거를 수십 번 하고 있다고. 그럼 이거는 이 사람은 무슨 행위도 지금 한 거고 무슨 행위도 한 거죠? 직접 거래도 하고 매매업에도 걸리는 거잖아요. 이런 걸 우리 뭐라고 얘기해요? 경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행위가 하나 있었어요? 아니면 여러 개 있었어요? 여러 개. 이런 걸 실체적 경합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요번에 제가 좀 기대되는 게 뭐냐면 인터넷 수강생이 제가 지난주에 직접 거래 금지 행위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그 강의를 듣고 그날 저녁에 인터넷에 글을 올렸어요. 어떤 수강생이 여기 계신 분일 수도 있고 뭐를 질문을 하셨냐면 이거를 물어보더라고. 놀라운 거지. 예? 그러니까 처음 들은 사람이 이걸 어떻게 질문할까 이렇게 재수생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 제 생각은 재수생일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처음 들은 사람이 이거를 질문했다면 대단한 거지. 그래서 이 개념을 생각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봐요. 이거를 한 번 직접 거래한 경우도 있겠지만 이걸 계속 하는 거야. 손님들하고. 그렇게 하면 이게 뭐도 되고 뭐도 걸리는 거예요. 직접 거래도 걸리고 매매업에도 걸리잖아. 이런 거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경합이라고 얘기해요. 경합. 네, 일단 그 개념만 알고 계시고요. 오른쪽에 한번 봅시다. 오른쪽에 우리 상상적 경합이다 이런 말 나와 있는데 이 상상적 경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두 번째 점 보죠. 아니 첫 번째 점보다 더 쉬우니까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금원을 갈취하고 너 돈 안 주면 네가 다운계약서 쓴 거 내가 다 가서 실토한다. 네, 이렇게 협박해가지고 금원을 갈취하고 이로 인하여 법정 중개보수 상한을 초과한 금품을 받았대. 그러면 행위가 협박해가지고 돈을 많이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행위는 하나예요? 아니면 여러 개의 행위예요? 협박해서 돈을 받았대. 그러면 그거는 행위 자체가 잘 보면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이러한 경합을 상상적 경합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용어까지는 모르셔도 되고요. 칠판 한번 잠깐 볼게요. 이것도 경합이고 이것도 경합이라는 것만 기억해 주세요. 네, 아까 제가 하나의 행위를 가지고 두 개의 범죄에 해당이 돼도 그것도 뭐라고? 경합. 그 다음에 두 개의 행위가 다 이렇게 연쇄적으로 있어서도 그것도 뭐다? 경합. 꼭 경합이라는 개념만 기억해 주시라고요. 이 개념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만 좀 기억해 주시고 다시 페이지 어디로 좀 오시냐면 85페이지 보시면 행정형벌 쪽에 보면 경합범위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경합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행위든 여러 개의 행위든 여러 가지 죄에 이렇게 해당이 되는 거를 경합이라고 하는구나. 예, 그거 개념까지만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그다음에 이제 3년 2천하고 1년 1천 중에서는 아까 어떤 게 더 훨씬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3년 2천이 훨씬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양벌 규정 넘어가겠습니다.